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4월 10일 녹음에서는 호주를 배경으로 한 4개의 옛날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녹음에서는 4개의 옛날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모두 호주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처음에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걸 다 들으시면 그것이 어떻게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옛날 이야기는 1929년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는 킹스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킹스포드 스미스 아마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시드니 공항의 공식 명칭이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이죠. 킹스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인데 28년에 미국에서 호주로 비행기를 몰고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기록들을 세운답니다. 호주를 좌우로 날아다닌다던가, 아니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던가, 혹은 호주에서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던가, 그거를 그때 10.5일 동안 그걸 했다는데, 등등 그런 다양한 비행 기록을 세운 사람이 킹스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다 부르면 찰스 에드워드 킹스포드 스미스,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929년 3월 달에 이제 시드니에서 영국으로 날아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때 비행기 이름이 서든 크로스라는 비행기인데, 이제 그걸 타고 출발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비행기에 이상이 생겨서 조금 가다가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근처에서 비행기를 불시착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잘 구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으나, 이 사람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킹스포드 스미스의 친구라고 알려진 2명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은 앤더슨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히치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시드니의 서북 쪽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동네가 있죠. 그걸 한국어로 치면 신의주쯤 되는 그런 동네, 왼쪽 위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거기에 비행장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아주 작은 비행기, 제가 이 비행기 지금 재원을 찾아보니까 길이가 7m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비행기예요. 1920년대에 만든 비행기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여튼 그걸 타고 그 2명이,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이 실종됐다는 걸 알고 아직 구조가 되기 전에 비행기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 비행기 이름이 쿠카바라라는 비행기인데, 이제 그래서 원래 서든 크로스라는 거를 타고 가다가 불시착한 사람들은 전원 구조가 되었으나, 이 쿠카바라라는 것이 또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조대가 가서, 이걸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을 찾은 것 같은데, 구조대가 가서 결국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아마 가족이 시드니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시드니에 묻히게 되고, 히치콕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아마 퍼스에서 온 사람인 모양인데, 그 사람은 결국 퍼스에 묻히게 되죠. 사람은 찾았지만 그 비행기, 쿠카바라는 비행기, 7m짜리 그 비행기는 오랫동안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비행기를 찾게 되었느냐? 1978년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를 찾게 된답니다. 그래서 1929년에 실종된 비행기를, 그 사막에서 없어진 거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가 아니었죠. 결국 1978년에 제대로 찾아다가 그 비행기가 지금은 Central Australian Aviation Museum이라는 일종의 박물관에 그 옛날에 실종된 그 비행기, 그 7m짜리 오래된 비행기, 그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해 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첫 번째 옛날 얘기예요. 그냥 훈훈한 이야기죠. 이제 두 번째 옛날 얘기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1929년에 시작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옛날 얘기는 훨씬 그 이후에 시작되는 얘기인데요. 1967년에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966년부터 남호주에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 영국, 호주 이렇게 세 나라가 합작으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걸 하고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이 인공위성 쌓아 올리는 거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올라갈 때 큰 덩어리가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서 제일 큰 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거기 조그만 남은 거에서 또 다시 거기 불이 나와갖고 또 두 번째 게 날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추진체, 두 번째 추진체, 세 번째 추진체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그 조그만 인공위성만
인공위성이 가야 할 그 궤도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인공위성은 돌게 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걔를 밀어붙여야 될 필요는 없죠. 호주가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첫 번째 추진체, 그 날아가다가 그 커다란 덩어리가 어딘가에 떨어져야 되겠죠. 그 떨어진 덩어리가 67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남호주의 어딘가에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그걸 찾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호주가 너무 넓으니까 그거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번에 89년부터 1989년부터 그러니까 그 쏜 시간으로 따지면 22년이 지난 뒤에 그걸 찾기 시작해서 결국 그 다음 해인 1990년에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그 처음에 비행기 쿠카바라를 찾은 사람과 이 두 번째 인공위성 추진체를 찾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두 번째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옛날 이야기는 누구에게서 시작하냐? 이블 크니블이라고 있죠? 이 사람은 호주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오토바이 위험하게 타는 그런 사람이죠. 오토바이를 타고 뭐 강을 뛰어넘는다던가 아니면 트럭을 잔뜩 놓고 거기를 점프를 해가지고 막 여러 대의 버스를 넘게 하늘에서 막 이렇게 그런 위험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록에 보니까 1979년 2월 달에 호주에 온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고 있는데 79년 2월 21일 오렌지, 뉴사우스웨일즈는 동네 이름이죠. 2월 23일에 울릉공, 시드니 바로 옆에 있죠. 2월 24일에는 시드니, 2월 26일에는 와가와가 여기서 공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결국 점프는 안 했다던데 하여간 당시의 계획은 이 사람이 그때 뭐 주로 트럭과 버스를 많이 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연적인 게 없을 때는 자연적인 게 강처럼 있을 때는 강을 뛰어넘는 뭐 그런 걸 했던 기록이 있어요. 하여간 그 여기 호주에서 버스를 여러 개를 놓고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 위를 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9년도의 계획이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인 80년대 초반에 호주에서 그것에 대한 일종의 답장으로 응답으로 이번엔 호주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그 사람은 이블 크니블이라는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호주에서 오토바이를 차례대로 16대를 놓고 그 위를 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버스가 점프를 해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점프할 수 있는 대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버스는 뭐 보통 버스로 하면 너무 날렵하니까 여기 시드니 시내에도 있는데 이 더블 데커라고 2층짜리 버스 아주 육중하게 생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런던에서 그걸 썼다는데 그런 버스를 이용하여 16개의 오토바이를 뛰어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그걸 실행에 옮겼다고 해요. 당시에 그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한스 뭐라는 사람이고 그 옆에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행사를 주관, 계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처음에 쿠카바라 비행기를 찾았고 두 번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 인공위성 올리는 그 비행체를 찾았던 추진체를 찾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옛날 이야기였고요. 이제 네 번째 옛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옛날 이야기의 배경은 이거예요. 호주에 물이 부족하다, 식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주의 그 담수화,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빼서 수돗물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을 desalination plant라고 하는데, desalination이니까 소금기를 빼는 공장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공장을 퍼스에서도 운영하고 시드니에서도 운영하고 멜번에서도 운영하고 애들레이드에서는 더 많이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어진 때를 보니까 대충 한 2006년 9년 이때부터 2012년 이때가 이제 이런 기술이 완성된 때인 모양인데 이제 그때 만들어서 이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desalination plant에서 나온 것이 전체 물 사용량이 얼만큼 정도를 담당하는가 봤더니 시드니의 경우 15%, 퍼스의 경우 20%, 멜번의 경우 33%, 물이 좋기로 소문난 애들레이드의 경우는 50%를 이렇게 디셀리네이션으로 해서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다시 이제 안쪽에서 쓰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는 전통적으로 물이 모자라요. 그리고 내륙에 있는 동네들을 보면 그 동네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될 때 결정적인 요소가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으면 거기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게 늘 이제 호주 사람들한테 있는 생각인데, 이 사람, 조금 전에 그 세계의 옛날 얘기에 나왔던 그 사람이 이제 네 번째 옛날 얘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호주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남극에서 빙산을 끌어와다가 그거를 잘라서 먹으면 된다. 그거를 얼음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걸 말도 안 된다고 뭐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보여주는 작업의 일환으로 1978년 4월 어느 날 정말 이 사람이 아주 커다란 얼음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드니 항구에 나타났어요. 제가 그 당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얼음 덩어리, 그 빙산의 크기는 얼마나 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버스 얘기를 했으니까 버스 한 2대 정도, 그 2층 버스 2대 정도 붙여놓으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실, 중학교 교실 정도의 크기? 그거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크기,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나타났어요. 시드니 안에 정말 그 빙산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방송국에 전화를 하고 신문사에 전화를 하고 막 그랬죠. 당시에 사람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했던 말이 여기 남아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What's that in the harbor? 하버에 있는 그거 저거 뭐야? It looks like an iceberg. 그거 빙산처럼 보여. 이렇게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그게 빙산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드니 항구 안에는 그 출퇴근용으로 쓰는 그런 배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그 페리 선장들이 그 빙산으로 보이는 그것을 보고 이 길을 비켜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겁고 큰 거니까 걔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 얼음 조각을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어진 사건이 비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왔더니 그 빙산으로 보이는 것에서 허연 거품이 이제 그 빙산으로 보이는 것에서 바다로 내려오게 되었고 흘러내리게 되었고, 그 위에 남은 것은 어떤 물건 위에다가 하얀 비닐을 커다랗게 덮어놓은 그런 것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빙산이 아니고 빙산처럼 보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커다란 비닐 덩어리 위에다가 여기 소화기에 있는 그 거품, 그거랑 그 면도할 때 쓰는 거품, 이제 그런 거를 여기에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거품 만드는 데 쓴 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비닐 덩어리 만드는 데 쓴 돈, 이런 비용 다 합쳐서 당시 78년 값어치로 78년 가격으로 1450불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주최한 사람이 이런 놀이, 이게 사실 4월 보통 날이 아니고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우절용 농담으로 이제 이런 걸 한 것이죠. 이 4월 1일 농담을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아까 앞에 나온 세 개, 쿠카바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위성 띄우는데 쓰는 비행체 그거 발견하고, 추진체 그거 발견하고, 그리고 그 버스가 오토바이 위를 넘는 거 그거를 주최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아마 그 사람을 5번째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이냐? 여러분이 많이 들으시는 멜번에 산다 팟캐스트 멜번에 산다 2017년 8월 20일에 에피소드에 등장하신 분, 제목이 이겁니다. 경계에 있는 자 2부 딕 스미스, 이민자를 줄이자고. 여기에 나오신 이분 딕 스미스 할아버지, 우리는 이 사람이 할아버지가 된 다음, 혹은 일종의 뭐 은퇴한 사업가가 된 다음 그 영예로운 시간은 그냥 역사로만, 기억으로만 존재하고 이제는 원네이션과 함께 사회 전체의 많은 공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 혹은 호주 사회적인 견해를 발표하시는 그런 노인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만, 21세기가 되기 전 이 할아버지가 좀 젊었을 때는 이런 모험가, 탐험가, 사업가, 이런 화려한 삶을 살으셨던 분이고, 다들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호주 사람들은 관심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44년도에 태어났다는데, 태어난 장소를 보니까 로즈빌이에요. 여기 시드니에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동네죠. 체스우드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동네 로즈빌, 거기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도 폴 키팅처럼 대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노스 시드니 테크니컬 하이스쿨, 여길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상 받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40살이 좀 넘었을 때 오스트레일리언 오브 더 이어를 받아요. 올해의 호주인 그 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해의 오스트레일리언 오브 더 이어, 올해의 호주인 그거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나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으로는
아서 보이드, 그 화가, 그 데이빗 보이든의 형, 그 사람도 받았었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하시는 분, 캐시 프리먼, 이런 분이나 받는 이런 상을, 오스트레일리언 오브 더 이어를 딕 스미스가 40대 초반에 받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하다가 결국 이제 나중에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좀 들어서 2015년에 받은 게 이거죠. Companion of the Order of Australia. 이거를 한국어로 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궁화 대훈장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걸 드림으로써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딕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호주라는 국가에 대한 선생의 혁혁한 공헌, 우리가 이 훈장을 드려 저희라는 것은 국가겠죠.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호주에서 벌어진 4개의 옛날 얘기를 알아보고, 그 옛날 얘기에 등장하신 공통적인 인물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봤고, 또 그분이 멜번에 산다는 어떻게 등장하셨는가,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2019년 4월 10일 녹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